주식은 어떻게 말하면은 동학개미는 결과적으로는 늘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또 있는데 이 실제로 이미 주식시장은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제일 관심 깊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금방 말씀하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거든요. 네. 그 배경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무만 보세요. 주식이라는 나무만 보세요. 그 주식이라는 나무를 부여잡고 있죠. 절대 놓치려 하지 않죠. 나무를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숲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숲을 보면 이 나무가 반짝반짝이더라도 더 반짝이는 나무가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산 관리의 골자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 소위 은행으로 쏠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숲을 봤다면 주식 보유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간다면 어쩌면 22년 한 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제가 실제 22년 지금 현재 주식이 1도 없습니다. 주식 1도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야 될 시점이 있는 거고 주식을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있다는 주식을 것이지. 그동안 안 한 게 아니라 그럼요. 올해 지금 없다는 거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22년 한 해는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었던 것은 20년 6월에 원유 선물 ETF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 원유 선물 ETF를 22년에도 갖고 원유 있다가 선물? 예, 원유 선물 ETF를 22년 6월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해도 되는 해가 2020년이었고 그리고 주식 팔고 원유 선물 ETF로 갈아탔다가 이제 현금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년까지는 현금 보유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아까 또 이거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시아, 필리핀 등등의 예. 그 ETF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의 골자는요. 시대를 규명하랍니다. 그럼 23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미래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저성장 고착화되니까요. 그럼 높은 금리를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년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기는 거의 확률상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23년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고금리인 거예요. 그러면 23년은 저축해야죠. 빚 갚고 저축해야죠. 그게 가장 좋은 재테크죠. 그런 면에서 저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물론 저점 찍고 반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10월이 주가의 저점이고 23년은 22년보다는 훨씬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골자가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니까 그로부터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10월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 컨센서스였어요. 그러니까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 맞아요. 다만 23년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아니죠.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기울기입니다. 정점이냐 저점이냐를 놓고 판단할 때는 기준금리를 놓고 판단하시면 더 좋고요. 기준금리로부터 약 한 5, 6개월 전에 정점 찍거나 저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 주가의 기울기는 경기가 반영을 시켜주죠. 기본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주식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적절히 경기 침체 국면에도 뭐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그런 섹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뭐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제 22년 전망서에는 주식하지 마세요 했지만 23년 전망에서는 주식하지 마세요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기본 전제는 우리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저축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 비중은 22년보다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실적 장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이 경기 침체 국면에도 꺼지지 않는 영역, 그런 영역에 좀 투자 비중을 늘려놓고 나가는 거,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층들한테 큰 문제인데요. 그 부동산 연끌 문제. 예. 영혼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전부 다 예. 부동산을 그 매입하고. 네. 근데 지금 고금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굉장히 거기에서 사회적 문제도 커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괜찮은데 분양도 얼어붙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굉장한 지금 이제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제가 제 자식 나이들인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이게 저는 이게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딸이 결혼했을 때 사지 마라 했어 저는. 네. 연끌해서 살라 그러더라고. 주변에서 다 사고 뭐 오른다고 전부 다 했다면 한 달 뒤에 1억 오른다 해서고 네. 내가 사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네. 그게 우리 교수님 책을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너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네. 이거는 불안 요소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절 버블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네. 어떻게 아까 이 부분은 주식 부분과 현금 자산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부동산 부분은 이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선행해서 저점을 먼저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22년 10월에 저점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동행합니다. 실물 경제와 금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고점 아직 안 왔잖아요. 기준금리의 고점에서 집값은 더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영끌 말씀하셨는데 21년 끝자락에 집값은 계속 오르니 그러면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난 영원히 벼락거지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리고 금리도 아직 낮으니까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뿐만 아니고도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작은 팩트만 확인을 했다면 22년에는 금리 인상기구나 라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집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대출 껴서 집 샀을지라도 변동금리로 대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마자 금리 오르고 사자마자 집값 떨어진 시점이거든요. 견디다 못해서 20년, 21년, 2년을 지내면서 벼락거지 됐다라고 느끼면서 절박한 심정에 영끌에서 집 샀는데 그때부터 금리 오르고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좀 안타깝고요. 근데 23년에는 집값이 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간 단위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조정률이 22년 12월 지금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5%에 근접해 왔습니다. 마이너스 0.48%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지난 주보다 0.5%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정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새는 상대적으로 23년 2분기에 금리의 고점을 오를 때 그 지점에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조정이. 그래서 23년 1,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1%에 근접하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22년, 23년은 0 밑에서 마이너스에서 맴도는 거예요. 조정률이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의 차이죠. 근데 마이너스 1% 수준에서 갑자기 급반전돼서 플러스 0.1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23년 연중에는 주택 가격이 플러스로 반전되긴 어렵다. 그래서 좀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민하신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후순위로 좀 밀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아직도 23년에는 투자 관점에서도 저축을 활용하라. 저축 상품을 많이 갖고
그것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가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거나 할 지점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빠르게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좀 주택 매수 시점을 노릴 것이지 그럴 시그널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전제를 23년 연내에는 집값은 계속 조정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좀 23년 중후반 이후로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더 천천히 가져가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변동별이 그거는 곤란하네요. 지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출은 지금은 절대 안 되고요. 1순위가 재테크 자산관리 전략에 있어서 1순위가 대출 최소화합니다. 맞습니다. 빚을 갚아랍니다. 첫 번째는 빚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20년은 빚에 의존해도 좋은 시대였던 거예요. 저금리이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대. 근데 22년, 23년은 빚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을 레버리징의 시대, 2022, 3년을 디레버리징의 시대. 빚 갚는 게 1순위입니다. 빚을 의존해서 뭔가를 해본다. 그러면 빚질 때 지금 대출 금리가 뭐 7%, 8%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출로 뭔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플러스 7%를 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출 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기준은 7% 수익 이상을 벌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닐 거라면 대출 껴서 뭔가를 투자한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에 해당되고요. 대출 갚고 저축하는 게 1순위 재테크 전략입니다. 23년의 특성상. 그리고 주식 보유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 주택 매수도 좀 천천히 가져가시고 23년에 충분히 조정되고 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그 패널 토론자로 포럼에 참석한 그게 가상자산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거 지금 젊은이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가상자산은 이미 끝났나? 지금 이제 그 법제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상자산? 글쎄 다가온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네. 네. 근데 가상자산을 뭐 크게는 두 개를 분류하고요. 네. 저는 그때 CBDC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네. 디지털 화폐.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더 많은 규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가상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기존 디지털 코인이 있을 필요가 상존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고 이것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여건이죠. 그렇겠죠. 세계적으로 CBDC를 많이 도입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갈 때 먼저 주가가 빠지듯이 디지털 화폐 시장은 먼저 빠져요. 왜냐하면 위험 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갈 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더 먼저 빠진 거고요. 그 어떻게 보면 기조적인 흐름과 동시에 함께 맞물린 것이 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급되고 그걸 더 긍정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팽배한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맞물리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 크게 조장시킨 거죠. 뭐 저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과 함께 일시적인 일이 맞물린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CBDC요? 예, 예. 네, 시범 사업 2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중국도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을 했고요. 뭐 몇몇 국가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이 CBDC에서 인식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제도, 통화제도를 바꿔 나가려면 말 그대로의 선진국들이 그런 디지털 화폐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이행하는 성격이 좀 강해요. 예. 우리가 먼저 마스크 벗지 않습니다. 아, 여러 선진국들이 마스크 벗는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도 벗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CBDC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는 다 하자 하면서 카카오 그라운드X하고 디지털 화폐 시범 운용 사업을 이미 진행을 2차례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도입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게 어떤 법리적 검토도 진행 중에 있고 그밖에 이제 금융 시스템적 검토, 기술적 검토 다 동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는 일단 완료해 놓고 몇몇 선진국들이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이 기존 화폐, 아날로그 화폐를 대체할 현금 없는 사회의 수단으로서 도입해 나갈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면 우리도 그런 모습 보면서 해보자 하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해가 두 개일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은 네, CBDC와 공존할 수는 있지만 이 기존 디지털 화폐의 가치가 더 올라갈 리는 없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몇몇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코인으로 법제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더 시장의 기회가 더 넓어진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을 통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쪽은 억누르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심각하겠네. 기본적으로 이 제도권화에서 이 영역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이상한 것으로 보잖아요. 네. 뭐 MZ 세대는 좀 달리 느낄 그렇죠. 수도 있지만 기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상한 시장으로 봐요. 왜 뭐 훅자는 뭐 이런 표현도 했죠. 왜 가짜를 돈 주고 사느냐. 뭐 그런 표현하죠.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왜 이 디지털 화폐는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걸 돈 주고 사느냐 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도권화에서는 더군다나 CBDC를 더 확대 편성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CBDC를 가장 먼저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것은 큰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나름 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CBDC를 가장 먼저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서 이거 하지 마라는 식으로 억누르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더 많이 강화한다든가. 아니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국들이 CBDC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시범 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